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늙으면 잠이 없어진다는 말을 실감하는 요즘이에요. 제 몸에 맞춰진 알람이 아니라 아들 내외와 손주들을 위한 시간에 제 몸이 멋대로 길들여진 결과라는 편이 더 정확하겠지요. 몸을 일으키자마자 삭신이 비명을 질러댔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며느리가 벗어 던진 옷가지들을 정리하고 잤더니 허리부터 어깨까지 뻣뻣하게 굳어 있었어요. 파스를 붙인 자리가 화끈거렸지만 통증이 가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방으로 나가 가장 먼저 쌀을 씻어 밥솥에 앉혔습니다. 칠순이 넘은 노인의 하루는 그렇게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닌 가족들의 아침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된 지 오래입니다. 보글보글 된장찌개가 끓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채웠어요. 며느리는 아침부터 냄새나는 국이나 찌개를 싫어했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어제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들 녀석이 어릴 적 먹던 구수한 된장찌개가 먹고 싶다고 흘리듯 말했거든요. 그 한마디에 제 기억은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갔고 손은 어느새 두부와 애호박을 집어들고 있었습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은 저 같은 늙은 어미에게는 거의 경전과도 같았으니까요. 생선 굽는 냄새가 퍼질 때쯤 방문이 하나둘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아들은 제 등 뒤에 대고 어머니 좋은 아침 한마디를 던지고는 소파에 드러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기 바빴어요. 잠시 후 나온 며느리의 표정은 처음부터 잔뜩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코를 킁킁거리더니 아니나 다를까 어머니 아침부터 또 된장찌개예요? 생선까지 굽고 온 집안에 냄새 배게 하고 쏘아붙입니다. 아들이 먹고 싶다고 했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모자 사이를 이간질하는 시어미가 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저 멋쩍게 웃으며 얼른 밥 먹어라. 회사 늦겠다 하고 식탁을 차리는 데에만 집중했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건 옛말이 된 지 오래입니다. 다들 스마트폰에 코를 박고 밥을 먹는 건지 화면을 먹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차린 반찬은 그저 그들의 무료한 시선을 잠시 머물게 하는 배경에 불과했지요. 며느리는 국에 숟가락을 몇 번 담그는가 싶더니 이내 내려놓고는 요거트 하나를 꺼내 먹었습니다. 그 모습에 속이 상했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괜한 말을 했다가 어머니는 구식이라서 그래요라는 핀잔만 돌아올 게 뻔했습니다. 식사가 끝나면 진짜 전쟁이 시작됩니다. 손주 녀석들 옷 입히고 준비물 챙겨서 내보내는 일이 온전히 제 몫이었어요. 할머니, 내 실내화 가방 어디 있어요? 할머니, 오늘 미술 준비물 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저기서 저를 찾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거울 앞에서 자기 단장에만 열중할 뿐 아이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모든 소란과 책임은 저 늙은 할미에게만 향해 있었지요. 현관문이 닫히고 모두가 떠난 뒤에야 집에는 비로소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저를 기다리는 것은 휴식이 아니라 산더미 같은 설거지와 청소였습니다. 이 집은 제 명의로 된 엄연한 제 집이었지만 저는 이 집의 주인이 아니라 가장 나이 많은 무급 가사도우미일 뿐이었어요. 오후 내내 허리를 두드려가며 집안일을 마치고 소파에 잠시 앉아 숨을 돌리는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 저녁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 늦는다며 아이들 저녁이나 잘 챙겨달라는 용건이었습니다. 알았다고 대답하는 제 목소리에는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녁 메뉴를 고민하며 냉장고를 뒤지는데 문득 서러운 마음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나도 가끔은 남이 차려준 따뜻한 밥 한 끼 편안하게 먹고 싶다는 생각.
하지만 그것은 제게 허락되지 않은 사치였습니다. 한평생 자식을 위해 또 그 자식이 낳은 손주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그렇게 믿으며 살아왔으니까요. 그날 오후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 뻐근한 무릎을 주무르고 있는데 퇴근한 며느리가 방으로 쏙 들어가더니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방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며느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아져 있었습니다.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제 이름이 들리는 순간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우리 어머님? 아이고 말도 마. 맨날 허리 아프다. 무릎 쑤신다. 아주 노래를 부르시면서 적금 통장은 또 악착같이 붙는다니까? 진짜 웃기지 않니?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돋보기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지만 그것을 주울 생각조차 하지 못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롱과 경멸을 가득 담은 채 계속 이어졌습니다. 세상에, 요즘 세상에 누가 그렇게 살아?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갈 거면서. 아니, 물려주기나 하면 다행이지. 꽁꽁 싸매고 있다가 가시면 뭐 어쩔 건데. 한바탕 요란한 웃음소리가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제 가슴에 박히는 듯 했어요. 그리고 제 남은 생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마지막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어차피 관 뚜껑 덮으면 그만인데 그 푼돈 모아서 뭐 하시겠대. 그러다 병원비로 다 쓰면 자식들만 고생이지. 차라리 그 돈으로 우리 애들 학원이나 하나 더 보내주시면 얼마나 좋아. 안 그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 아끼고 아껴가며 붓고 있는 그 적금이 며느리에게는 그저 푼돈이자 자식 고생시키는 이기심으로 보였던 겁니다. 혹시라도 아들 내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보태주려고 손주 녀석들 대학 갈 때 등록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 아니 정말 마지막에는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손으로 내 장례라도 치르고 싶어서 악착같이 모았던 돈이었습니다. 제 평생의 마음이 그 모든 세월이 한순간에 모욕당하고 짓밟혔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끝이 파르르 떨리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방문을 닫고 침대에 걸터 앉았지만 며느리의 웃음소리와 관 뚜껑 덮으면 그만이라는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캄캄한 방 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는데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값 몇백 원을 깎으려 실랑이를 벌이던 젊은 날에나 내 옷 한 벌 사 입는 대신 아들 녀석 운동화 한 켤레를 더 사주며 뿌듯해하던 나. 결혼 반지를 팔아 아들의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고 텅 빈 손가락을 보며 그래도 잘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던 나. 그 모든 희생과 헌신이 주마등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남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관 뚜껑 덮으면 그만. 며느리의 말이 저주처럼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처음에는 분하고 원통해서 눈물이 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이상하게도 정신이 맑아졌습니다. 그래, 그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 이대로 내가 갑자기 쓰러져 죽기라도 한다면 정말 그걸로 끝이었다. 내 이름 석자, 오숙자의 인생은 어디에도 없이 그저 김진구의 어머니, 박시영의 시어머니, 아이들의 할머니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등바등 모은 돈은 결국 저들의 새 차를 사고 명품 가방을 사는 데 쓰이겠지요. 그리고 그들은 내 제사상 앞에서 살아생전 참 고생만 하다 가셨지라며 동정인지 연민인지 모를 말을 짓거릴 겁니다.
그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지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훅 끼쳐 들어와 제 뺨을 때렸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저 수많은 불빛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처럼 살고 있을까? 아니,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오숙자였습니다. 관 뚜껑 덮기 전에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 그것은 분노나 복수심에서 나온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내 삶에 대한 예의이자 마지막 존엄을 지키기 위한 처절한 깨달음이었어요. 이제껏 남편과 자식, 손주들의 인생에 내 인생을 땔감처럼 태워 불을 지펴주었다면 이제는 남은 장작을 끌어모아 오롯이 나를 위한 온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굳게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없는 곳으로 떠날 겁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모은 돈으로 나를 위한 시간을 살 겁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희생은 없습니다. 며느리의 그 잔인한 한마디는 제 남은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린 가장 고마운 독설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내 인생은 바로 오늘부터 시작될 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밥을 안 쳤습니다. 속은 천불이 끓고 있었지만 얼굴에는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어요. 수십 년간 감정을 숨기는 데에는 이골이 난 사람이 바로 저였으니까요. 아침상에는 냄새가 덜 나는 맑은 콩나물국을 올렸습니다. 며느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고 아들은 어제 먹었던 된장찌개가 더 좋았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저는 그저 오늘은 이걸로 먹어라 하고 무심하게 답했습니다. 그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이자 제 조용한 반격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모두가 집을 나선 뒤 저는 곧장 제 방으로 들어와 자개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 집의 등기권리증과 제 인감도장, 그리고 낡은 적금 통장 몇 개가 들어 있었어요. 등기권리증에 선명하게 찍힌 오숙자라는 세 글자를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어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뜨기 전 다른 건 몰라도 집 하나는 꼭 제 앞으로 해놓고 가야 한다며 신신당부했던 덕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고맙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와보니 남편이 제게 남겨준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마지막 보루이자 무기였던 셈입니다. 저는 동네에서 가장 큰 부동산의 전화번호를 찾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평생 무언가를 제 스스로 결정하고 팔아본 경험이 없었기에 손이 살짝 떨려왔어요. 하지만 귓가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리는 순간 망설임은 분노로, 분노는 곧 단단한 결심으로 바뀌었습니다. 관 뚜껑 덮으면 그만이라고? 그래,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뚜껑을 덮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 노릇 한번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젊은 남자는 제 목소리가 노인의 것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응대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팔려고 내놓은 집의 주소와 평수를 말하자 그의 목소리 톤이 미세하게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도 이 동네에서는 꽤 큰 평수에 속하는 제법 값나가는 주택이었기 때문이겠지요. 그는 당장이라도 방문해서 집 상태를 보고 시세를 상담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들 내외가 퇴근하기 전 오후 시간에 약속을 잡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오랜만에 느껴보는 짜릿한 흥분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에 찾아온 부동산 중개인은 생각보다 더 젊고 깍듯했습니다. 그는 집을 둘러보며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관리가 잘 되어 있고 위치도 좋아서 금방 새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단 한 가지 조건만을 내걸었습니다. 가격을 조금 깎아주더라도 좋으니 최대한 빨리 그리고 조용히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중개인은 잠시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비즈니스적인 미소로 답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는 돌아가면서 혹시 자녀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굳은 얼굴로 대답했어요. 내 집을 내가 파는데 자식들 허락까지 받아야 할 이유는 없잖습니까?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며느리의 기분이 유난히 좋아 보였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나 싶었는데 저녁 식사가 끝나자마자 과일 접시를 제 앞에 밀어놓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차 바꿀 때가 한참 지났잖아요. 이번에 새로 나온 차가 있는데 승차감도 좋고 애들 태우기에도 안전하고 딱이겠더라고요. 저는 말없이 과일만 깎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 어차피 나중에 저희가 물려받을 거잖아요. 그러니 어머니께서 새 차 사는데 좀 보태주세요. 나중에 주실 유산 미리 좀 당겨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보? 그 애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던 아들을 향해 동의를 구했습니다. 아들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어머니 형편 되시면 좀 도와주시면 좋죠라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과도를 내려놓고 그 애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느꼈는지 며느리의 얼굴에 떠올랐던 탐욕스러운 미소가 살짝 옅어졌어요. 저는 입꼬리만 살짝 올려 웃으며 말했습니다. 생각 좀 해보마. 제 대답은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대답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보였어요. 아마 당연히 그래라 하는 대답을 기대했겠지요. 제가 돈 문제에 있어서는 늘 자식들에게 약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애는 무언가 더 말하려다 입술만 달싹이고는 이내 꼭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세요. 어머니라는 말을 남기고 방으로 획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년 차값은 너가 벌어서 사거라. 나는 그 돈으로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 그 후 며칠간 집을 보러 오겠다는 부동산에 연락이 올 때마다 저는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없는 시간을 틈타 약속을 잡고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다녀간 흔적을 지우는 것은 첩보 작전을 방불케 했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집을 마음에 들어 했지만 제가 원하는 신속한 거래와는 조금씩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가기 위해 집을 급하게 처분하고 자녀들 학교 때문에 이 동네로 이사 오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것이었어요. 그쪽도 사정이 급한 만큼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이라도 계약할 의사가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당장 계약합시다. 며느리가 요구했던 새 차 한 대 값을 시원하게 깎아준 셈 치기로 했습니다. 그깟 돈 몇 푼보다 이 지긋지긋한 집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나는 것이 제게는 더 중요했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저는 난생 처음 부동산 사무실에 앉아 매매계약서라는 것을 썼습니다. 중개인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잔금 날짜까지 최대한 빨리 잡아주었어요. 제 이름 석자 옆에 인감 도장을 꾹 누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의 억울함과 체념의 세월에 마침표를 찍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겠다는 단단한 선언이었습니다. 계약금을 제 통장으로 입금받고 부동산을 나서는 길, 초겨울의 바람이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을 만큼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잔금 날짜까지는 한 달 남짓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서 차근차근 제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이삿짐을 꾸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 이삿짐은 놀라울 정도로 단출했습니다. 자개장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친정어머니의 유품 몇 가지와 빛바랜 사진첩들, 그리고 사계절을 날만한 제 옷가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통장과 도장, 귀중품들은 작은 손가방에 따로 챙겼습니다. 거실을 가득 채운 푹신한 소파도 며느리가 혼수로 해왔다며 자랑하던 커다란 냉장고도 손주들의 책으로 가득 찬 책장도 모두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것들은 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어차피 물려받을 집이라고 했으니 그 안에 있는 살림살이까지 모두 물려주고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집을 팔고 나갈 때 저 가구들을 처분하느라 얼마나 골치를 썩을지 상상하니 벌써부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이삿짐 센터에는 가장 작은 용달차 한 대를 예약했습니다. 제 인생을 옮기는 데에는 그리 큰 차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결전의 날은 주말로 잡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손으로 차린 밥을 먹이고 싶다는 어미로서의 미련인지 혹은 최후의 만찬을 베푸는 집행관의 심정이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찜을 재우고 잡채를 볶고 생선전을 부쳤습니다. 평소라면 냄새가 난다고 질색했을 며느리도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려진 음식을 보더니 웬일이냐는 듯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젓가락을 바삐 움직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들과 손주들은 그저 진구성찬에 신이나 제잘거리기 바빴어요. 저는 거의 먹지 않고 그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의 밥그릇에 갈비찜 한 점을 더 올려주고 손주 입가에 묻은 밥풀을 닦아주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길을 떠나기 전 가족들의 모습을 눈에 하나하나 담아두려는 사람처럼요.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저는 따뜻한 녹차를 한 잔씩 돌렸습니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가 내쉰 뒤 제 인생을 건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나 이 집 팔았다. 고요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만이 유일한 소음인 듯 느껴졌어요. 아들과 며느리는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는 듯 멍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밥 먹다가 체하겠네. 저는 농담하는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제 표정을 살핀 며느리의 얼굴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품속에서 얼마 전 받아두었던 매매계약서 사본을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다음 달 15일이 잔금 날이다. 그 전에 너희는 이 집에서 나가야 할 게야. 계약서에 찍힌 부동산 직인과 제 도장을 확인한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 애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저와 계약서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이내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지금 이게 뭐예요? 저희랑 상의 한마디도 없이 어떻게 집을 팔 수가 있어요? 미치셨어요? 드디어 가면이 벗겨지고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분하게 그 애를 마주 보았습니다. 내가 내 집을 파는데 왜 내 허락을 받아야 하지? 그야 이 집은 당연히 저희가 물려받을 집이니까요. 저희 인생 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던 거라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팔아버리면 우린 어디 가서 살라고요? 길바닥에 나앉으란 말씀이세요? 며느리는 고래고래 악을 쓰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던 아들이 다급하게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네. 며느리 말 좀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다시 얘기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정은 내 마누라나 시키거라. 그리고 너가 살 집은 너가 벌어서 구해야지. 왜 늙은 어미한테서 찾고 있어? 내가 내 집까지 책임져 줘야 할 의무는 없다. 제 단호한 태도에 아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분노를 넘어 거의 발악에 가까운 상태였어요. 어머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거예요? 좋아요. 그럼 집 한 돈 내놓으세요. 우리가 이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산 세월이 얼만데 그에 대한 보상은 해주셔야 할 거 아니에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집에 얹혀 살면서 저를 무급 가사도우미로 부려먹고 제 재산을 자기 것인 양여기던 애가 이제는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너가 날 모셨니? 내가 너희를 건사했지. 착각도 유분수구나. 그리고 그놈의 관 뚜껑 타령하던 애가 돈은 뭐하러 받아가려고? 어차피 너도 관 뚜껑 덮으면 그만일 텐데. 제 입에서 관 뚜껑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다 못해 시퍼렇게 변했습니다. 자기가 했던 말을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은 모양이었어요. 그 애는 잠시 말을 잃고 저를 쳐다보다가 이게 정말 하는 말과 함께 자기 방으로 뛰어들어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방 안에서는 무언가를 집어 던지는 요란한 소리와 함께 울음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소란을 뒤로 한 채 제 방으로 들어와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너머로 제 심장은 놀랍도록 평온했습니다. 이삿날은 생각보다 빨리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집안 분위기는 살얼음판 그 자체였어요. 며느리는 저를 없는 사람 취급했고 아들은 제 눈치를 보며 한숨만 푹푹 내쉬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설득하려 들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묵묵히 제 짐을 정리하고 새로 이사갈 곳의 부동산과 연락을 주고받을 뿐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짜, 저는 아침 일찍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예약해둔 작은 용달차가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제 젊은 날의 모든 희로애락이 담겨있던 이 공간과 작별 인사를 고했습니다. 거실로 나오자 출근 준비를 하던 아들 내외가 착잡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가시게요? 저희랑 같이 살기 싫으시면 저희가 분가할게요. 제발 집 한 돈은 저희 주세요. 네. 아들의 마지막 애원은 처량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며 말했습니다. 친구야, 이제 너도 내 가정을 책임질 나이다. 이 어미는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봐야겠다. 그리고 며느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동안 신세 많았다. 앞으로는 내 힘으로 잘 살아보거라. 제 말에 며느리는 입술을 깨물며 저를 노려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등 뒤로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새로 정착한 곳은 강원도 속초, 바다가 보이는 작은 신축 오피스텔이었습니다. 서울의 복잡한 아파트를 떠나 탁 트인 동해를 마주하니 가슴속에 응어리져 있던 것들이 전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이삿짐이라고 해봐야 옷 몇 가지와 작은 소품들이 전부였기에 정리는 금방 끝났습니다. 평생을 북적이는 가족들 틈바구니에서 살다가 처음으로 오롯이 저 혼자만의 공간을 갖게 된 겁니다. 창가에 작은 흔들의자를 놓고 제가 좋아하는 난초 화분을 올려두었습니다. 누구의 취향도 고려할 필요 없이 오직 나를 위한 공간을 꾸미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집에 어느 정도 적응했을 무렵 아니나 다를까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번호를 확인하는 순간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또한 제가 넘어야 할 산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저희 지금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어떻게 전화 한 통이 없으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며느리의 악에 바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의 평화로운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대꾸했습니다.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나 속초에 있다. 속초요? 거기서 지금 혼자 유유자적 바다 구경하고 계신 거예요? 제정신이냐고요? 당장 집 한 돈 내놓으세요. 어머니가 저희한테 입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하기 전에 위자료라는 말에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너희를 건사한 값은 얼마면 되겠니? 하고 되묻고 싶은 것을 꾹 참았습니다. 대신 저는 아주 차분하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위자료라. 그럼 너는 내게 위자료를 얼마나 주어야 할까? 내 청춘과 맞바꾼 기나긴 세월에 대한 값말이다. 뭐라고요? 이제 끊는다. 앞으로는 그런 일로 전화하지 말거라. 나도 내 인생이 바쁘다. 저는 며느리가 무어라 더 소리치기 전에 통화를 종료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그 애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손가락 하나로 지긋지긋한 관계의 족쇄를 끊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시영이가 너무 흥분해서 그랬어요. 용서하세요. 저는 그 문자에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알람 소리가 아닌 따스한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서 누군가의 아침밥을 차릴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커피를 내리고 창가 흔들의자에 앉아 망망대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평선 위로 떠오르는 해를 보며 마시는 커피는 제가 평생 마셔본 그 어떤 음식보다 달콤했습니다. 오후에는 무작정 밖으로 나섰습니다. 오피스텔 근처에 있는 중앙시장을 어슬렁거리며 구경했습니다. 펄떡이는 생선들과 싱싱한 채소들, 맛있는 냄새를 풍기는 튀김들, 모든 것이 활기차고 신기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녁거리 걱정에 가격 흥정에 정신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꾼으로서 시장의 활기를 즐겼습니다. 그러다 갓 튀겨낸 새우튀김이 맛있어 보여 5,000원어치를 사서 바닷가 방파제에 걸터 앉아 혼자 먹었습니다. 짭짤한 바닷바람과 함께 먹는 바삭한 튀김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지요. 생전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도 들어가 봤습니다. 젊은 애들이나 가는 곳이라고 생각해서 문턱을 넘을 생각조차 못했던 곳이었어요. 저는 가장 비싸고 달콤해 보이는 케이크 한 조각과 아메리카노를 주문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바다를 보며 혼자 케이크를 떠먹는 그 시간이 조금은 어색했지만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사소하지만 완벽한 자유.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관 뚜껑이 닫히기 전까지 내게는 아직 맛보아야 할 자유와 행복이 이렇게나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요. 속초에서의 자유로운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 인생을 채워나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매일 바다만 보고 산책만 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 사는 데에는 소속감과 배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수소문 끝에 동네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문을 열었지만 안에서는 제 또래의 어르신들이 웃고 떠들며 활기차게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두 가지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하나는 스마트폰 활용법이었고 다른 하나는 라인 댄스였습니다. 스마트폰은 아들 내외가 사주긴 했지만 전화 걸고 받는 것 외에는 쓸 줄을 몰라 거의 무용지물이었어요. 손주 녀석들에게 물어보면 짜증만 내기 일쑤여서 더는 물어볼 엄두도 내지 못했었지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강사님의 설명을 하나하나 메모해가며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사진을 찍고 문자를 보내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신세계 그 자체였습니다. 라인 댄스는 제게 더 큰 도전이었습니다. 평생 몸치로 살아온 제가 남들 앞에서 춤을 춘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처음에는 삐걱거리며 스텝이 자꾸 엉켰지만 신나는 음악에 맞춰 몸을 흔들다 보니 저도 모르게 얼굴에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땀을 흠뻑 흘리고 나면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속에 쌓여있던 묵은 체증이 전부 내려가는 기분이었어요. 함께 춤을 추는 동료들과는 금세 친해졌습니다. 서로 간식을 나눠 먹고 자식들 흉도 보고 사는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친구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하루는 더 이상 무료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는 스마트폰을 배우고 오후에는 라인 댄스를 추고 저녁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밥을 먹으며 수다를 떨었습니다. 제 인생의 스케줄이 온전히 저의 즐거움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인 댄스 연습을 마치고 친구들과 복지관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는데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차단하지 않은 아들의 번호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받았더니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들이 아닌 며느리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마 제 번호를 차단했으니 아들 전화를 빌려 연락한 모양이었어요. 어머니, 큰일 났어요. 민준이가 아침부터 열이 펄펄 끓고 토하고 난리예요. 병원에 갔더니 장염이라는데 제가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도저히 조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니, 빨리 서울로 좀 와주세요. 와서 민준이 좀 돌봐주셔야겠어요. 그 애의 목소리에는 당연히 제가 달려갈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아마 알았다 한마디와 함께 당장 속초 터미널로 달려갔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오숙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뜸을 들인 후 아주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가기가 좀 곤란하겠구나. 네, 곤란하다니요? 애가 이렇게 아픈데 그게 할 소리세요? 나도 지금 사정이 있어서 말이다. 정 안 되면 너가 휴가를 내든지 아니면 간병인을 쓰든지 하거라. 제가 말을 마치자마자 옆에서 제 통화를 듣고 있던 라인 댄스 친구가 눈치를 주며 제 스마트폰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전 우리가 다 함께 웃으며 찍었던 단체 사진 한 장을 며느리에게 전송했어요. 그러고는 제게 윙크를 한번 찡긋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춤추고 놀러 다닐 정신이 있으세요? 할머니도 아니시네요, 정말. 저는 그 문자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뭐가 그리 웃긴지 다 함께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한 친구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숙자씨. 할머니이기 전에 사람이지. 아주 잘했어. 저는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며느리의 문자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미안하다. 지금은 내 인생 즐기느라 바빠서 못 가겠다. 그날
복지관 식당의 점심은 그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며칠 뒤 라인 댄스를 마치고 친구들과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마침 길 건너편에 새로 생긴 옷가게 쇼윈도에 마네킹이 입고 있는 화사한 원피스가 보였습니다. 영애 씨가 그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숙자 씨, 저 옷 예쁘다. 우리도 저런 거 입으면 얼마나 예쁠까. 평생 자식들 옷, 남편 옷만 사다 날랐지. 내 몸에 걸치는 건 시장에서 산 몸빼 바지가 전부였는데. 그 말에 모두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 마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옷장에도 외출복이라고 해봐야 색이 바래고 유행이 한참 지난 펑퍼짐한 옷들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욕망 하나가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나도 한번 멋쟁이가 되어보고 싶다. 서울 갑시다. 제 뜬금없는 말에 친구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로 쏠렸습니다. 서울은 왜? 쇼핑하러요. 이왕 살 거면 우리 평생 구경도 못 해본 좋은 옷으로 한번 사 입어봅시다. 우리도 이제 그럴 자격 있잖아요. 서울과 쇼핑이라는 단어에 친구들의 얼굴에 설렘과 망설임이 동시에 떠올랐습니다. 서울은 그들에게도 저처럼 자식들을 키워내고 고생했던 아픈 기억의 도시이자 동시에 화려하고 좋은 것들이 가득한 선망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에이, 우리가 서울 백화점 가서 뭘 사? 비싸기만 하고.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관 뚜껑 덮기 전에 다 써야지. 제가 우리의 유행어가 된 그 말을 외치자 친구들의 얼굴에 마침내 결심에 찬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우리의 즉흥적인 계획은 순식간에 할미들의 서울 쇼핑 원정이라는 거창한 작전으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마치 수학여행을 앞둔 여고생들처럼 들떠서 다음 날 아침 일찍 출발하는 서울행 고속버스 표를 스마트폰으로 예매했습니다. 다음 날 한껏 멋을 낸 우리는 고속버스에 나란히 앉아 서울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속초의 풍경이 멀어지고 낯선 도시의 풍경이 다가오는 것을 보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아들 집에 무슨 일을 해주러 혹은 손주를 봐주러 의무감에 오가던 길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 나의 즐거움을 위해 가는 길이었습니다. 우리는 버스 안에서 무슨 색 코트를 살지 어떤 가방을 들지 제잘거리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명동에 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화려하다는 백화점이었습니다. 백화점의 거대한 회전문을 통과하는 순간 우리는 압도적인 풍경에 잠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조명,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 향수 냄새, 대리석 바닥을 또각거리며 걷는 사람들, 가리고 유리 진열장 안에서 보석처럼 빛나는 수많은 상품들. 이곳은 제가 살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별천지였습니다. 우리는 1층 화장품 매장을 지나 곧장 고가의 브랜드들이 모여있는 층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주눅이 들었지만 오늘 우리는 손님이다 하고 서로의 등을 두드려주며 용기를 냈습니다. 한 유명 브랜드 매장 앞에 섰을 때였습니다. 멀끔하게 차려입은 젊은 직원은 행색이 수수한 우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본체만체하며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미묘한 무시의 눈빛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저는 보란 듯이 매장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 보이는 부드러운 캐시미어 소재의 베이지색 코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거 한번 입어봅시다. 제 당당한 태도에 직원은 마지못해 코트를 꺼내왔습니다. 제가 코트를 걸치고 거울 앞에 서는 순간 저와 제 친구들은 동시에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낡고 왜소했던 할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품이 있고 우아한 중년의 여인이 거울 속에 서 있었습니다. 몸에 착 감기는 부드러운 감촉과 군더더기 없이 떨어지는 디자인이 마치 처음부터 제 옷이었던 것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어머, 숙자 씨, 너무 곱다. 꼭 청담동 사모님 같아. 영애 씨의 호들갑에 저는 쑥스러우면서도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본체만 채하던 직원도 제 모습을 보더니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머님,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 코트가 정말 주인을 만났네요. 라며 온갖 칭찬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직원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이 고작 옷차림과 돈밖에 없는 가벼운 세상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걸로 하지. 그리고 저기 저 가방도 한번 보여줘요. 저는 평소 잡지에서 눈여겨보았던 작고 단단한 디자인의 가죽 가방을 가리켰습니다. 직원은 신이 나서 가방을 대령했고 저는 2번 고민하지 않고 구매를 결정했습니다. 일시불로 해주세요. 제 말에 직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제 명의의 카드를 꺼내 당당하게 건넸습니다. 수백만 원이 넘는 금액이 결제되는 동안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통장 잔액이 줄어드는 것보다 수십 년 묵은 한을 풀어내는 만족감이 훨씬 더 컸습니다. 직원은 이제 우리를 상전 모시듯 깍듯하게 대하며 구입한 물건들을 커다란 쇼핑백에 정성껏 담아주었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우리 뒤로 직원은 허리가 끊어져라 인사를 해댔습니다. 우리는 마치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들처럼 의기양양하게 백화점을 누볐습니다. 한껏 쇼핑을 마친 우리는 백화점 꼭대기층에 있는 라운지, 카페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아주 전망 좋은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커피와 함께 비싼 케이크를 시켜놓고 방금 산 쇼핑백들을 의자 위에 올려둔 채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이고, 내 평생 이런 호사를 다 누려보네.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무슨 소리야. 이제 시작인데. 앞으로 더 좋은 거 많이 보고 많이 입고 많이 먹어야지. 바로 그때 영희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숙자 씨, 여기 좀 봐봐. 내가 인생 사진 찍어줄게. 영희 씨는 제가 새로 산 코트를 입고 새 가방을 든 채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주었습니다. 사진 속의 저는 제가 봐도 낯설 만큼 행복하고 여유로워 보였습니다. 숙자 씨, 이 사진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당장 받고 아들하고 며느리 보라고. 친구들의 성화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차근차근 스마트폰을 조작해 제 SNS 프로필 사진을 방금 찍은 그 사진으로 바꿨습니다. 분명히 서울 어딘가에서 이 사진을 보게 될 그들의 얼굴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졌습니다. 질투와 분노, 그리고 자신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로 일그러질 그 표정을 상상하니 짜릿한 쾌감이 온몸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보란듯이 행복하게, 보란듯이 즐겁게, 보란듯이 품위 있게 사는 것. 그것이야말로 그들의 속물적인 근성에 가하는 가장 완벽한 복수이자 제 자신에게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속초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새로 산 코트를 부드럽게 쓸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 한 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오숙자에게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오숙자로 다시 태어났다는 증표였습니다. 제 옆에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의 진짜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속초에서 새로운 삶의 단맛을 느끼고 있을 무렵 서울에 남은 아들 내외에게는 혹독한 현실의 추위가 닥치기 시작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하나뿐인 제 여동생을 통해 들려왔습니다. 가끔씩 안부를 묻기 위해 통화를 하곤 했는데 어느 날 동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언니, 진구 그놈 경기도 외곽으로 이사 갔다더라. 저는 굳이 먼저 묻지 않았지만 동생은 답답했는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집을 판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자 아들 내외는 가진 돈에 맞춰 급하게 전셋집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서울의 집값을 감당할 수 없었지요. 결국 그들이 정착한 곳은 서울 시내의 번듯한 아파트가 아닌 출퇴근 시간만 2시간 가까이 걸리는 경기도의 낡은 빌라였습니다. 동생의 묘사에 따르면 그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는 예전 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했습니다. 방 2칸짜리 좁은 공간에 4식구의 짐을 구겨 넣느라 집은 늘 어수선했고 햇볕도 잘 들지 않아 낮에도 불을 켜야 할 정도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며느리를 괴롭히는 것은 길어진 출퇴근 시간과 뚝 떨어진 생활 수준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백화점에서 장을 보고 주말마다 외식을 즐기던 그 애가 이제는 동네 작은 마트에서 가격표를 비교하며 장을 보고 피곤해 저러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저녁 챙기기도 버거워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 며느리 성질에 오죽하겠어. 매일 진구만 들들 볶는 모양이더라. 다 당신 엄마 때문이라고, 당신이 무능해서 이 꼴로 산다고. 아주 집안이 전쟁터래, 전쟁터. 동생의 말을 들으며 저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거나 혹은 고소하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어요. 그저 그런가 보다 싶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제 인생과 상관없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그저 애들만 고생이겠네. 진작 정신 차리고 제 앞가림을 했어야지 하고 덤덤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속초의 하늘은 동생이 묘사한 서울의 잿빛 하늘과는 달리 구름 한 점 없이 파랗고 높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말 늦은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겁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한참을 뜸들이며 안부를 묻는 등 횡설수설하던 아들은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다름이 아니라 제가 정말 염치 없지만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무슨 일이냐? 생활비가 너무 부족해서요. 시영이 월급날은 아직 멀었고 이번 달 카드값이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정말 죄송한데 돈 좀 빌려주실 수 없을까요? 500만 원만이라도요. 다음 달에 보너스 나오면 바로 갚겠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기어들어갈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과거 제가 겪었던 수많은 가난의 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돈이 없어 쩔쩔매고 자존심을 구겨가며 남에게 아쉬운 소리를 해야 했던 그 서러운 순간들.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아들이 겪는 곤란은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으니까요. 진구야, 내 어머니, 너도 이제 40이 넘은 가장이다. 내 월급으로 내 가정을 꾸려나가는 건 당연한 책임이야. 없는 살림에 아이들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나도 잘 안다. 하지만 그건 너가 해결해야 할 문제지 내가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야. 제 목소리는 냉정하리만치 차분했습니다. 아들은 무어라 변명하려 했지만 저는 말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이 돈은 내 노후 자금이다. 내가 앞으로 병들고 힘 떨어졌을 때 누구에게도 아쉬운 소리 안 하고 내 몸 하나 건사하려고
평생 아껴 모은 돈이야. 너도 내 자식들한테 손 벌리는 부모가 되고 싶지는 않을 것 아니냐. 그러니 이 돈은 한 푼도 줄 수 없다. 그렇게 알 거라.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거친 숨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잠시 후 아들은 알겠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끊어진 전화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아예 쓰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그래도 어미인데 자식의 고통을 어찌 완전히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베푸는 온정이 결국 아들을 더 깊은 무책임의 늪으로 빠뜨릴 뿐이라는 것을요. 튼튼한 뿌리를 내리려면 비바람을 스스로 견뎌내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불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먼 친척뻘 되는 아주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동네 부녀회에서 활동하며 온갖 소문을 꿰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분은 마치 큰 비밀이라도 알려주는 양 목소리를 낮춰 말했습니다. 숙자야, 너 들었니? 내 아들 내외 아주 난리도 아니란다. 며칠 전에는 밤에 부부싸움을 얼마나 시끄럽게 했던지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까지 했다지 뭐니? 며느리는 이게 다 당신 엄마 때문이다. 그깟 노망난 늙은이 하나. 제대로 휘어잡지 못해서 우리 인생까지 망쳤다고 소리를 빽빽 지르고 아들은 아들대로 도대체 누구 입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하고 맞서면서 멱살잡이까지 했다는구나. 아이고, 애들 앞에서 그게 무슨 꼴이람.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관 뚜껑 운운하던 며느리의 오만하고 자신만만했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뿌린 말의 씨앗이 이제 가시돋친 열매가 되어 자신의 삶을 찌르고 있는 셈이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아닌 시어머니의 집과 재산이라는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던 겁니다. 이제 그 기반이 사라지자 성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에게 적당히 맞장구를 쳐주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시원한 바닷바람을 들이마셨습니다. 서울에서 불어오는 그 지긋지긋한 불행의 바람을 모두 날려버리고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삶이 삐걱거리는 소음으로 가득 차갈수록 제 삶은 반대로 고요하고 풍요로운 선율로 채워져 갔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새로운 인연들은 제 삶의 가장 큰 축복이었습니다. 특히 저와 동갑내기인 영희 씨와는 유난히 마음이 잘 맞아 거의 매일 붙어 다니다시피 했어요. 영희 씨는 몇 해 전 남편과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출가시킨 뒤 혼자서 씩씩하고 유쾌하게 살아가는 분이었습니다. 숙자 씨, 인생 뭐 있어? 자식들 다 키워서 세상에 내보냈으면 우리 의무는 끝난 거야. 이제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지. 안 그래? 영희 씨는 늘 제게 그렇게 말하며 용기를 주었습니다. 저희는 함께 라인 댄스 스텝을 맞추고 스마트폰으로 예쁜 풍경 사진을 찍는 법을 연구하고 동네 맛집을 탐방하며 소녀처럼 웃고 떠들었습니다. 서로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주고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생긴 겁니다. 저는 영애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70평생을 묵묵히 살아온 노인이 아니라 이제 막 새로운 세상에 눈을 뜬 20살 처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 게시판에 붙은 제주도 2박 3일 힐링 여행 포스터가 저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수학여행 뒷바라지만 해봤지 저를 위한 여행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마음속으로만 그려보던 꿈이었지요. 영희 씨가 제 팔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가자, 숙자 씨.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야.
통장의 숫자만 보고 있다가 눈 감으면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람. 영희 씨의 말에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저희는 복지관 친구 몇 명과 함께 여행기를 만들어 돈을 모았고 제가 배운 스마트폰 활용 실력을 발휘해 직접 비행기 표와 숙소를 예매했습니다. 모든 것이 처음이었지만 두렵기보다는 설레는 마음이 훨씬 컸습니다. 제주도로 떠나는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제 마음은 어린아이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육중한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순간 저는 창밖을 보며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저를 짓누르던 모든 과거와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나 훨훨 날아오르는 기분이었습니다. 제주도는 그야말로 별천지였습니다. 저희는 렌터카를 빌려 해안도로를 달리고 유채꽃밭에서 사진을 찍고 갓 잡은 싱싱한 해산물로 배를 채웠습니다. 에메랄드빛 협재 해수욕장을 거닐 때는 다들 신발을 벗어 던지고 차가운 바닷물에 발을 담그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밤에는 숙소에 모여 앉아 서로의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웃다가 울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지나간 세월에 대한 회한 대신 앞으로 채워나갈 날들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저는 영희 씨가 찍어준 활짝 웃고 있는 제 사진을 SNS 프로필에 올렸습니다. 내 인생 가장 아름다운 날이라는 글과 함께요. 서울로 돌아온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안부를 묻고는 주말에 속초로 한번 찾아뵙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제주도에서 제가 올린 사진을 본 모양이었습니다. 어미가 자기를 버리고 혼자 너무 잘 사는 것 같아 불안해졌을 수도 있고 혹은 정말로 제 얼굴이 보고 싶었을 수도 있겠지요. 저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을 피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주말에 저를 찾아온 아들의 모습은 생각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어요. 저는 아들을 데리고 단골 식당에 가 따뜻한 석국을 사주었습니다. 아들은 말없이 밥만 먹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바다가 보이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고 아들이 먼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좋아 보이시네요. 그래, 공기 좋은 데서 마음 편히 사니 그렇지. 너는 힘들어 보이는구나.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시영이도 지금 많이 반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푸시고 예전처럼 저희랑 같이. 아들의 말은 채 끝나지 못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아들의 수척한 얼굴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로 돌아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친구야, 나는 지금이 참 좋다. 누구의 엄마나 할머니가 아니라 그냥 오숙자로 사는 지금 이 시간이 말이다. 너도 이제 내 인생을 살아야지. 언제까지나 이 늙은 어미 치마폭에 매달려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제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 바다만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날 아들을 서울로 돌려보내고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이 평화와 자유를 다시는 그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겠다고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연민은 그저 멀리서 안부를 빌어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던가요? 반대로 제 발등은 제가 찍는다는 말도 있겠지요. 제가 속초에서 새로운 인연들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며느리에게는 역지사지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소식 또한 친척 아주머니의 입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숙자야, 글쎄, 내 사돈이 목욕탕에서 미끄러져서 다리가 아주 으스러졌다지 뭐니. 수술은 잘 됐는데 한동안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한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르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이 눈앞에 그려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주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집 자식들이 아주 하나같이 이기적이야. 아들놈은 지방에서 일한다는 핑계로 나 몰라라 하고 딸이라는 것들은 하나같이 직장 다녀서 바쁘다. 애들 봐야 해서 힘들다. 서로 간병을 미루기만 한다는구나. 결국 누가 독박을 썼겠어. 내 며느리지. 저는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는 위로 오빠가 하나, 아래로 여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같이 자기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늙은 어머니의 병수발을 며느리에게 떠넘긴 모양이었습니다. 꼭 옛날의 제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시부모님이 아프실 때마다 남편의 형제들은 모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빠져나갔고 결국 모든 병수발은 막내 며느리였던 제 차지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이제 회사 일과 집안일 그리고 친정어머니의 병수발이라는 삼중고에 시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낮에는 회사에서 상사 눈치를 보며 일하고 퇴근 후에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가 어머니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몸을 닦아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파김치가 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오면 아이들 저녁과 남편 뒤치다꺼리가 기다리고 있었겠지요. 예전에 제가 매일같이 겪었던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고통의 굴레를 이제 며느리가 고스란히 겪게 된 겁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 받았는데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지치고 잠긴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번호를 차단했으니 공중전화나 다른 사람의 전화로 건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나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며느리는 대뜸 울음 섞인 하소연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엄마가 다쳤는데 오빠랑 동생은 나 몰라라 하고 자기한테만 모든 짐을 떠넘긴다는 이야기, 회사에서는 실적이 떨어진다고 압박하고 집에 오면 집안일이 산더미 같다는 이야기,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라는 푸념이었습니다. 저는 그 하소연을 묵묵히 아주 오랫동안 들어주었습니다. 중간에 말을 끊거나 충고를 하거나 위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주기만 했습니다. 한참을 울며불며 자기 신세 한탄을 하던 며느리는 제가 아무 반응이 없자 마침내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는 지금 시간도 많으시잖아요. 며칠만이라도 저희 집에 와서 애들이라도 좀 봐주세요. 네, 제가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드디어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고쳐잡고 제 평생 가장 차분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꾸며냈습니다. 고생이 정말 많겠구나. 얼마나 힘들겠니? 제 뜻밖의 다정한 목소리에 며느리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희망을 본 듯 목소리가 살짝 밝아졌습니다. 네, 어머니.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 저는 며느리의 말을 부드럽게 자르고 준비해 두었던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그래도 어쩌겠니? 내 엄마잖니. 살아계실 때 효도 많이 하려무나. 어차피 관 뚜껑 덮으면 하고 싶어도 못할 테니까. 수화기 너머에서는 완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아마도 자기가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이 세월을 거슬러 비수가 되어 자신의 심장에 다시 꽂히는 충격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통화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는 창밖의 바다를 보며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뻥 뚫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통쾌한 복수의 감정과는 조금 다른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 듯한 안도감이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속초의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던 날 제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일은 하고도 세 번째 맞이하는 생일이었지만 올해는 그 감흥이 사뭇 달랐습니다. 과거의 생일들은 언제나 제 자신을 위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아침부터 일어나 산더미 같은 나무를 묻히고 갈비찜을 재우고 미역국을 한 속 끓여내야 했습니다. 제 생일상을 제가 직접 차려 온 가족이 포식하고 나면 녹초가 되어 설거지통 앞에 주저앉는 것이 연례 행사였지요. 아들 내외가 건네는 상품권 한 장과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라는 영혼 없는 한마디가 그날 제가 받는 보상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스마트폰이 쉴 새 없이 울려댔습니다. 복지관 친구들이 보낸 축하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우스꽝스러운 필터를 씌운 자신의 얼굴 사진과 함께 우리 숙자 씨 만수무강해서 나랑 평생 춤추며 놀아야 해 라는 메시지를 보내왔고 스마트폰 강자 동기들은 삐뚤빼뚤한 솜씨로 직접 만든 축하 카드를 이미지로 보내주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마음이 담뿍 담긴 생일 축하였습니다. 그날 저녁에는 친구들과 다 함께 모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에서 조촐하게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저를 위한 생일날이었지요. 오후에 라인댄스 연습을 신나게 마치고 저녁 식사 전까지 시간이 남아 친구들과 복지관 근처 카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영희 씨가 숙자 씨, 오늘 생일이니까 커피는 내가 쏜다 하며 호기롭게 주문을 하고 돌아와 자리에 앉았을 때였습니다. 제 스마트폰이 시끄럽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내 아들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이리도 잘 들어맞는지요. 무슨 일이냐? 어머니, 지금 어디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지 모르게 다급하고 주변은 시끄러웠습니다. 복지관 앞 카페에 있다. 왜? 아, 다행이다. 어머니, 잠시만 거기서 기다려주세요. 저희 거의 다 도착했어요. 저희라는 단어와 도착했다는 말에 저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예고도 없이 이 먼 속초까지 때를 지어 몰려온 것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무슨 말을 하기도 전에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영희 씨가 제 굳은 표정을 보고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었습니다. 제가 아들 녀석이 여기까지 왔나 봐 하고 말하자 친구들의 얼굴에도 즐거웠던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카페 통유리창 너머로 익숙한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형편이 어렵다더니 차는 또 언제 바꿨는지 번쩍이는 새 차였습니다. 아마도 무리해서 할부로 뽑았겠지요. 그 차가 복지관 앞에 낡은 건물들과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차에서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한껏 멋을 낸 손주 둘이 차례로 내렸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케이크 상자와 커다란 백화점 쇼핑백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연극인지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 이날을 빌미로 불쌍한 표정을 한 채 들이닥쳐 저의 동정심과 죄책감을 자극해 용서를 구하고 궁극적으로는 돈을 얻어내려는 속셈이겠지요. 관뚜껑 사건 이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고 생각했던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차가운 분노가 일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은 제 눈치를 보더니 영희 씨가 대표로 입을 열었습니다. 숙자 씨, 우리는 먼저 일어나 봐야겠다. 가족들끼리 좋은 시간 보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친구들이 카페를 나서며 며느리와 아들을 힐끗 쳐다보는 시선 속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어디 한번 잘해봐라 하는 식의 냉소가 섞여 있었습니다. 제게는 이제 저를 지지하고 응원해주는 새로운 내 편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압박으로 다가갔을 겁니다. 가족들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들을 자리에 앉히는 대신 계산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제 오피스텔이 아닌 근처 공원 벤치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제 공간에 그들의 위선적인 발걸음을 단 한 발자국도 들여놓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집으로 안 가세요? 아들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날이 좋아서 그런다. 여기서 얘기하지.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가을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우리 사이에 흐르는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한참 동안 서로의 눈치만 살피던 아들이 결국 옆에 앉은 며느리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쿡 찔렀습니다. 그 신호를 받은 며느리는 마치 무대 위로 오르는 배우처럼 심호흡을 한번 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푹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생신이신데 이렇게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그래도 꼭 오늘 찾아뵙고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금방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처럼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어머님 마음에 그렇게 큰 대못을 박아드린 줄도 모르고 제가 너무 어리고 철이 없었어요. 회사 일이 힘들다는 핑계로 사는 게 팍팍하다는 핑계로 어머니께 해서는 안 될 말을 내뱉었어요. 훌륭한 연기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 애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눈시울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두 손은 무릎 앞에서 공손하게 모아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애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진심이 아닌 목적의식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죄의 눈빛이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자의 절박한 눈빛이었지요. 며느리는 제 침묵을 긍정의 신호로 해석했는지 한 걸음 더 나아가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엄마가 아프셨을 때 제가 병간호를 해보니까요. 그때서야 조금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저희를 위해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하셨는지를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은 제가 한심하고 원망스러워요. 어머니, 부디 못난 며느리,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가 내 엄마 병간호하며 힘든 건 내 사정이고 그걸 왜 내 희생과 연결시키는 거니? 내 고통을 통해 배운 값싼 깨달음으로 내 수십 년의 세월을 이해한 척하지 말거라. 제 마음속에서는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겉으로는 아무런 표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벤치에 놓인 선물 상자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래, 선물은 고맙게 받으마. 케이크도 먹어야지. 제 대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화를 낸다는 말도 없이 그저 선물과 케이크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입니다. 사과를 하던 며느리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당혹감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눈물을 흘리며 그래, 너도 오죽했으면 그랬겠니 하며 자기 손을 잡아주리라 기대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각본대로 움직여주는 꼭두각시가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느라 배고프겠다.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 저희가 좋은데 예약해놨어요. 한우집인데라며 말을 꺼냈지만 저는 손을 저어 막았습니다. 됐다. 이 근처에 내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다. 제가 그들을 데려간 곳은 그들이 상상했을 법한 고급 한정식집이나 호텔 레스토랑이 아니었습니다. 허름하지만 정갈한 동네 사람들이 즐겨 찾는 작은 생선구이 집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며느리의 얼굴에 스치는 실망감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마 이런 무대에서는 자신들의 효심을 제대로 전시할 수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식사를 하는 내내 저는 손주들과만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학교에서 새로 사귄 친구 이야기, 요즘 재미있게 보는 만화 영화 이야기. 아이들은 신이 나서 제잘거렸고 저는 인자한 할머니의 미소를 지으며 맞장구를 쳐주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치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어색하게 밥만 깨작거렸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만을 던졌습니다. 운전은 번갈아 가면서 했니? 민준이 감기는 다 나았고? 그들의 안이나 사정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저 대화의 맥이 끊기지 않게 하기 위한 의례적인 질문들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가게 한쪽에서 케이크를 꺼내 촛불을 켰습니다. 손주들이 서툰 솜씨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고 저는 아이들을 보며 웃으며 촛불을 껐습니다. 내 남은 인생, 이 평화가 계속되기를, 그것이 제가 빈 소원의 전부였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가거라. 밤이 늦었다. 이 먼 데까지 와서 운전하려면 피곤하겠다. 저는 케이크를 대충 나눠 접시에 담아주고는 곧장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들은 저를 집까지 모셔다 드리겠다며 끝까지 붙잡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여기서 2걸음이면 내 집이다. 너희나 어서 출발해.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예고도 없이 찾아오지 말거라. 오기 전에 미리 전화 한 통하고. 이 먼 길을 함부로 오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은 걱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었지만 내 멋대로 내 영역을 침범하지 말라는 명백한 경고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식당 문 밖까지만 배웅하고 그들이 차에 타는 것을 확인한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제 오피스텔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멀어지는 차 안에서 어떤 소동이 벌어지고 있을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제 예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주말에 막내 손주와 영상 통화를 하는데 아이가 비밀 이야기를 하듯 제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번에 할머니 생일날 집에 돌아올 때요. 차에서 엄마랑 아빠랑 엄청 싸웠어요. 왜 싸웠는데? 엄마가 막 화를 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자존심 다 버리고 빌었는데 그깟 생선구이로 퉁 치고 용서도 안 해주시네. 진짜 독하다 독해. 사람의 정이라는 게 없어. 하면서 소리 질렀어요. 그래서 아빠가 그럼 어떡해. 어머니가 싫다는데 하고 같이 소리 질렀어요. 무서웠어요. 아이의 해맑은 폭로를 들으며 저는 씁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역시 내 판단이 틀리지 않았어. 그날 받은 비싼 실크 스카프를 옷장에서 꺼내보았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의 스카프에서는 그들의 위선적인 욕망의 냄새가 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 스카프를 다시는 꺼내보지 않을 상자 깊숙한 곳에 처박아 버렸습니다. 그들의 거짓된 마음이 담긴 것은 그 어떤 것도 제 삶에 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며느리의 위선적인 사과 소동이 지나간 후 제 삶은 다시금 고요한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찾아오지 않았고 저 또한 그들의 소식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가끔 아들이 의무감에 보내오는 짧은 안부 문자에 잘 있다고 답장하는 것이 우리 모자 관계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거리감이 참으로 편안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라운지에 앉아 영희 씨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서는 은퇴한 노부부가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한 달 살기를 하며 여유롭게 노후를 즐기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야자수가 늘어선 거리, 저렴하고 맛있는 현지 음식, 따뜻한 날씨 속에서 행복하게 웃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좋겠다. 우리도 저런 데 가서 한 달만 살아보면 원이 없겠네. 영애 씨가 부럽다는 듯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전구 하나가 반짝 켜지는 것 같았습니다. 왜 안 돼? 하는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내게는 시간도 있고 평생 모아온 돈도 있었습니다. 나를 가로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식도 책임도 그 어떤 의무도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의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가요 우리. 어딜? 저런데요. 태국이든 베트남이든 따뜻한 나라에 가서 우리도 한 달 살아봐요. 제 말에 영희 씨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던 그녀도 제 눈빛이 진심이라는 것을 깨닫고는 얼굴에 흥분과 설렘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희의 대화는 걷잡을 수 없이 뻗어나갔습니다. 우리의 작은 반란은 순식간에 복지관 라인댄스 팀 전체의 프로젝트로 확장되었습니다. 다들 평생 자식과 남편 뒷바라지만 하느라 비행기 한번 제대로 타보지 못한 저와 비슷한 처지의 할머니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어떻게 가 말도 안 통하는데 위험해라며 손사래를 치던 친구들도 영애 씨와 제가 앞장서서 분위기를 띄우자 하나둘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버킷리스트 실행은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복지관 컴퓨터실에 모여 앉아 머리를 맞댔습니다. 제가 스마트폰 강좌에서 배운 실력을 발휘해 해외 한 달 살기에 대한 정보를 검색했습니다. 물가가 저렴하고 한국인들이 많이 찾아 비교적 안전하며 따뜻한 날씨를 자랑하는 베트남의 다낭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지로 결정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여권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권이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 시청을 찾았습니다. 즉석 사진기 부스 안에 들어가 뻣뻣한 자세로 증명사진을 찍는 것은 쑥스럽고 어색한 경험이었습니다. 며칠 뒤 제 이름과 사진이 선명하게 박힌 남색 여권을 손에 쥐었을 때의 기분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유이용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권이 나오자 우리의 계획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저희는 인터넷을 뒤져 다낭 시내에 있는 방이 서너 개 딸린 넓은 아파트를 한 달간 통째로 빌리는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더듬거리는 영어와 번역기 앱을 총동원해 아파트 주인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친구들은 옆에서 제 어깨를 주무르며 응원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예매할 때는 다들 심장이 떨려 손에 땀을 쥐었습니다. 수십만 원이 넘는 돈이 화면의 숫자 몇 개와 함께 순식간에 결제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마치 큰 사고라도 친 아이들처럼 서로를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돈이면 우리 손주 과자값을 몇 달치를 사주는데 에이 그놈의 손주 타령 좀 그만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 쓸 때도 됐지. 어차피 관 뚜껑 덮으면. 한 친구의 말에 우리는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웃음보를 터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관 뚜껑 덮으면 그만이라는 그 말이 이제 우리 사이에서는 그러니 지금을 즐기자는 유쾌한 구호가 되어 있었어요. 이 소문은 당연히 제 동생과 친척들을 통해
아들 내외의 귀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아마도 그들은 늙은 어머니가 정말로 자신들을 버리고 제 인생을 찾아 떠난다는 사실에 이제는 분노를 넘어 체념 섞인 허탈감을 느끼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해외여행이라는 큰일을 앞두고 저는 문득 제 남은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두렵거나 서글픈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역만리 타국에서 갑자기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내 남은 재산은 어떻게 될까? 내가 평생을 바쳐 지켜낸 이 재산이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시 그들의 손에 들어가는 일만은 막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 대한 마지막 예의이자 제 삶을 완성하는 마지막 과제였어요. 저는 영희 씨에게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하나 추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영희 씨는 똑 부러지는 사람답게 여성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다는 젊고 유능한 여성 변호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었습니다. 차분하고 정적인 공간,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변호사의 정중한 태도는 늘 소란스럽고 저를 존중하지 않던 과거의 집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어요. 저는 그곳에서 시어머니도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닌 의뢰인 오숙자로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뜻을 변호사에게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제 의지를 법적으로 가장 확실하게 관철할 수 있는 방식으로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첫째, 제 명의의 모든 부동산과 예금 자산의 절반은 사회에 환원한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평소 눈여겨보았던 미혼모 가정을 지원하는 단체와 결식아동을 후원하는 재단에 절반씩 기부하도록 명시했습니다. 제 돈이 며느리의 명품 가방이 아닌 세상의 그늘진 곳에 있는 다른 누군가의 삶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나머지 절반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그중 절반은 아들 김진구에게 상속한다. 어미로서 남기는 마지막 정이었고 또한 그가 앞으로 자신의 가정을 온전히 책임지라는 마지막 과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두 손주에게 똑같이 나누어 주되 아이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신탁기관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자금으로 쓰이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조항을 덧붙였습니다. 본 유언자는 다음의 사항을 명확히 밝히는 바이다. 나의 며느리인 박시영에게는 나의 그 어떤 유산도 현금성 자산이든 부동산이든 단 한 푼도 상속 및 증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한다. 또한 아들 김진구에게 상속된 재산이 박시영에게 증여되거나 명예 이전되는 것을 금하며 이를 어길 시 상속된 재산은 즉시 환수되어 지정된 자선단체에 귀속된다. 변호사는 이 조항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모든 장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제 마지막 체크메이트였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을 모욕했던 한 사람의 탐욕으로부터 제 아들과 손주들의 미래까지 지켜내기 위한 가장 강력하고 이성적인 방어막이었습니다. 유언장에 마지막으로 서명을 하고 도장을 찍는 순간 제 마음에는 놀라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평생 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드디어 다낭으로 떠나는 날이 밝았습니다. 이른 새벽 저는 작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집을 나섰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를 타기 위해 정류장으로 가자 영희 씨를 비롯한 여행 동지들이 이미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화사한 옷차림에 한껏 들뜬 표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소녀들처럼 제잘거리며 버스에 올랐습니다. 리무진 버스가 서울을 지나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2년간의 세월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며느리의 모진 말 한마디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졌던 그날 밤, 몰래 집을 내놓고 조용한 반란을 준비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을 박차고 나와 이곳 속초에서 찾았던 자유와 행복. 문득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어차피 관 뚜껑 덮으면 그만인데. 이제 그 말을 떠올려도 더는 가슴이 아프거나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옅은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어리석은 것. 너의 그 잔인한 한마디가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렸다는 것을 너는 평생 알지 못하겠지. 너는 나에게서 집과 돈을 빼앗으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에게 내 인생과 자유, 그리고 더 넓은 세상을 선물해 준 셈이 되었다. 너는 너가 판 그 좁은 우물 안에서 탐욕과 원망을 되씹으며 늙어가겠지만 나는 이제 너른 바다로 나아간다. 어쩌면 내가 너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자비는 너를 완전히 잊고 그저 내 행복에만 집중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버스는 거대한 인천대교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세계각지로 날아오를 비행기들로 가득 찬 인천국제공항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거대하고 분주한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펼쳐지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평생을 누군가의 아내, 엄마, 할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살았던 오숙자는 이제 없습니다. 제 이름 석자를 오롯이 되찾은 한 명의 자유로운 인간, 오숙자만이 있을 뿐입니다. 버스에서 내려 공항 출국장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힘찼습니다. 73의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을 덮으러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나는 이제 막 내 인생의 가장 찬란하고 자유로운 첫 장을 열기 위해 세상 속으로 첫걸음을 내디디고 있습니다.